그럼 언제 할까요? 오늘 당장 실행하시게. 그리고는 돈을 넉넉하게 던져주었죠. 이진사는 향단이를 빨리 안아보고 싶어 안달이 났죠. 한참 뒤 어떤 사내가 찾아와 안방 마님을 찾았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럽더냐? 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다고 마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요. 뭐라 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다고. 얼마나 위독하시더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요. 안방 마님은 너무 놀라 서둘러 차비하고 몸종과 함께 출발했답니다. 이 대감은 부인까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음탕하게 웃었답니다. 향단아, 오늘 밤 내가 너를 취해야겠다. 향단이는 부엌 일을 마무리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덕 어미가 말했죠. 향단아, 오늘부터 대감님 이불 자리는 내가 준비해줘야겠다. 제가요? 안방 마님이 안 계시니 어쩔 수 없지. 드실 물도 챙겨가거라. 향단이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었는데 일을 시키니 짜증이 났죠. 향단이는 이 대감 방에 들어가 이불 자리를 펴놓고 물도 머리 위에 놓고는 나오려고 하는데 이 대감이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대감님 이불자리 다 준비했습니다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고맙구나, 향단아. 잠시 이 앞에 앉거라. 네. 우리 향단이 많이 컸구나. 일하는데 힘든 일은 없지. 내가 상덕 아범시켜 향단이한테는 힘든 일 시키지 말라고 당부했으니 많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감님 감사합니다요. 그래, 고맙지. 마누라가 친정에 가서 그런지 내가 많이 외롭구나. 오늘은 향단이 내가 나와 함께 있어야겠다. 대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동안 내가 편안하게 노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보살펴서 그런 것인데 이제 너도 그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랜 세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숫돌이랑 혼인을 한다고? 너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그리고는 향단이를 끌어안고 향단이의 옷을 벗기려고 했죠. 향단이는 너무 놀라 옆에 있던 물 그릇으로 이대감의 머리를 내리쳤답니다. 영감의 머리에서 피가 흘려 얼굴로 줄줄 내려오고 있었죠. 내 인연이 감히 나를 내리쳤어.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상덕 아범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는데 향단이 옷고름은 풀려져 있고 이대감 머리에서는 홍수가 난 것처럼 피가 흘려 얼굴에 피 범벅이가 되어 있었죠. 상덕 아범은 한숨이 나왔죠. 늙은 영감탱이가 주책이네. 마님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네. 그나저나 향단이 숫돌이도 없는데 어찌하노? 인연을 창고에 가두고 밥도 물도 주지 말거라. 상덕 아범, 내 머리 어떻게 좀 해봐. 넋 놓고 쳐다만 보지 말고. 상처를 물로 닦아보니 상처가 아주 큼직하게 나 있었죠. 창고에 갇히게 된 향단이는 너무 놀래서 숨조차 쉴 수가 없었죠. 숫돌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숫돌아 빨리 와. 나 무서워. 향단이는 너무 무서워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정신도 혼미해지면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얼마 정도 쓰러져 있었을까?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노비 아저씨들이 험악한 표정을 짓고 창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는 향단이를 질질 끌면서 밖으로 내동댕이를 쳤답니다. 인연이 대감님을 우롱해 대감님 머리에 큰 상처를 내고 그러고도 니년이 무사할 줄 알았느냐? 어서 인연을 멍석말이 하거라. 향단이는 아무 힘도 없이 축 처져 멍석에 돌돌 말려 몽둥이로 맞기 시작했죠. 향단이는 배를 감싸고 최대한 몸을 움츠렸죠. 사람들은 향단이가 너무도 불쌍하여 눈시울만 붉혔답니다. 능구렁이 영감탱이가 숫돌이 없을 때 향단이 어찌 해보려다가 당하니까 보복하는구먼. 향단이 불쌍해서 어떡하노? 그때 어디선가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게 웬 소란이냐? 그만 멈추지 못할까? 친정에 가고 계셔야 하는 안방 마님이 오셔서 모두 놀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안방 마님은 상덕어미한테 향단이를 빨리 의원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부터 시키라고 하고는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안방 마님은 머리에 천을 돌돌 말고 누워있는 영감을 보니 이 사태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늙으려면 곱게나 늙지. 이게 무슨 망신인가. 소문나면 동네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영감은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친정에 가고 있어야 하는 마누라가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어찌 지금 여기에?
어머님들이 산삼을 챙기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한 것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무엇을? 향단이 그년이 물 대접으로 내 머리를 찍어서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픈 사람한테 무슨 말이요? 평소 안방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향단이가 갑자기 안방에 왜 들어왔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이 대감은 무조건 우기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아픈 척을 했답니다. 친정집에 우선 산삼이라도 급하게 보냈습니다. 말을 타고 갔으니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요. 어머님이 진짜 아프셨는지를요. 아니, 부인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죽겠어. 안방마님은 영감에 아프다는 소리를 뒤로 한 채 힘없이 뒤 돌아 안방을 나왔죠. 그리고 향단이가 있는 의원 집으로 갔답니다. 의원님 향단이는 어떠한가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태기가 있어 빨리 몸을 회복시켜야 태아가 안전할 텐데 걱정입니다. 뭐라고요?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요? 네 마님, 어서 애아빠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망할 놈의 영감탱이 버락을 맞아야 정신 차리지. 한편 숫돌이는 향단이가 걱정이 되어 빠른 말을 타고 한양에 갔죠. 그리고 최진사 댁에 선물을 전하고 하룻밤 묵고 떠나기로 했죠. 숫돌이는 밤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한 번 더 집안 구조를 다시 되새겼답니다. 밤이 되어 숫돌이는 검정옷과 복면을 하고 자고 있는 최대감 안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밤이었죠. 숫돌이는 주방에 일을 도와준다며 식수로 쓰는 물을 우물에서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었죠. 그 물에는 잠이 깊게 들게 하는 약을 넣은 후였답니다. 그 물로 지은 밥을 먹고 모두들 일찍 잠에 들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자는 동안 숫돌이는 최대감이 자는 안방에 들어갔죠. 최대감 얼굴을 보는 순간 숫돌이는 칼로 최진사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부책이 더 중요했죠. 그동안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최진사는 치부책을 잘 때 항상 이불 밑에 깔고 잔다고 했죠. 숫돌이가 이불을 들추니 정말 치부책이 있었답니다. 숫돌이는 최대감을 죽이지는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5방 날리고 나왔죠. 부모님, 2명의 형님, 그리고 누이를 생각하면서요. 숫돌이는 가슴에 치부책을 넣고 가까운 팔각정이 있는 곳으로 향했답니다. 그곳에서는 숫돌이를 기다리는 3명의 사내가 있었죠. 숫돌이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치부책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전했죠. 숫돌이는 고개를 푹 숙여 절을 했답니다. 수고했소. 김준. 뒷일은 나한테 맡기시게. 부디 최진사와 이진사 무리들을 소탕하여 주시옵소서. 세자저하. 걱정하지 말게 그들의 악행은 이 치부책으로 마무리 지어야지. 치부책 안에는 최진사와 이진사 무리들의 치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이번에는 그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숫돌이는 향단이가 너무 보고 싶어 잠도 안 자고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 다음 날 저녁에 이진사 댁에 도착했죠. 그런데 아무리 향단이를 찾아도 보이지 않아 주방에 있는 상덕어미한테 물어보니 상덕어미가 울면서 숫돌아, 향단이 불쌍해서 어떠하노? 지금 의원 집에 가보렴. 향단이가 의원 집에 있는 건가요? 상덕어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숫돌이한테 말해주었죠. 숫돌이는 너무 놀라 미친 듯이 달려가다 돌뿌리에 넘어지고 다쳐도 향단이 생각에 제 정신이 아니었죠. 의원 집에 도착해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향단아, 향단아. 숫돌이 왔어. 흑흑흑. 힘없이 눈을 감고 있던 향단이는 숫돌이 목소리를 듣고는 숫돌이. 정말 숫돌이야. 숫돌이는 향단이 목소리가 들리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죠. 숫돌이는 향단이 얼굴의 피멍과 여기저기의 상처를 보고 미쳐버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대감을 죽이려고 일어나려는데 향단이가 숫돌이의 손을 잡았답니다. 숫돌이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죠. 숫돌이 이 바보야. 내가 그런 눈꼬리를 하고 있으면 선물 안 줄 기다. 내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숫돌이는 금세 향단이를 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었고 눈에는 눈물만 흐르고 있었죠. 향단이는 숫돌이 손을 들어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숫돌이는 도무지 향단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훌쩍이고 있었죠. 숫돌이,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기다. 이제 너 아빠 될 기다. 뭐? 내가 아빠? 그럼 뱃속에 아기가 있어?
그래, 내가 이 아이 지켜냈다. 그러니 아이가 배울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악한 마음은 금지다. 알았지? 응, 향단아 고맙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숫돌이는 향단이를 안고 그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묵혀있던 서러움을 눈물로 쏟아내는 것 같이 한참을 울었답니다. 향단이는 숫돌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답니다. 몇 일이 지나 향단이도 빠르게 몸 회복을 했답니다. 숫돌이는 향단이와 꽃밭을 거닐면서 그동안 바보로 살아야 했던 모든 이유들을 향단이한테 말해주었죠. 숫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멋있는 어른이 되었네. 그리고 나의 낭구님이 되어줘서 고맙데이. 우리 아가야도 숫돌이처럼 멋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 숫돌이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숫돌이는 양반의 신분을 다시 찾고 향단이와 아기랑 부모님이 물려주신 정원이 아름다운 기와집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최대감과 이대감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최대감과 그 무리들은 각 섬으로 유배가 되었고 이대감은 머리가 이상해져서 정말 바보가 되었답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있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이것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연속하여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거두고 반대로 나쁜 일을 심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서희라는 아이가 아버지, 어린 남동생과 살고 있었죠. 어머니는 서희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한 서희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서희가 17살이 되던 어느 날, 햇살은 포근하고 바람은 살랑거리며 꽃내음을 뿌리던 올해 봄이었습니다. 서희는 어머니 기일이면 가던 해변이 있었죠. 서희는 버선을 벗고 작은 발로 해변을 거닐면서 어머니를 상상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어머니의 품을 느껴보려 눈을 감고 치마 자락을 살포시 들고 천천히 걸었답니다. 15발짝 걸어갔을까 어머니의 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손길로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답니다. 서희는 상상 속에서 깨고 싶지 않았죠. 조금만 더 저와 함께 있어요. 그때 묵직한 손길이 서희의 머리에 올라왔을 때는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서희는 너무 놀라 그 품을 밀며 뒤로 물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해를 등지고 서 있었지만 갓을 쓰고 있어 사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서희는 빠르게 뒷걸음치다 그만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서희는 일단 위험 있게 말을 했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가까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소. 사내의 눈에는 그녀의 외침은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웃음을 참기로 했습니다. 서희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높은 파도가 밀려와 서희를 바닷물 속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비는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서희를 안고 해변으로 나왔답니다. 서희는 너무 놀라 선비의 옷을 꼭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안심하시오 낭자. 서희는 고개를 들어 선비를 보았답니다. 선비의 얼굴은 귀한 상이었으며 이목구비는 조각을 해놓은 것 같아 서희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아, 나대지 말거라. 선비도 서희의 마음을 알았는지 환하게 웃었답니다. 서희는 정신을 차려보니 아직도 선비님 품에 안겨 있었죠. 서희는 선비님한테 내려달라고 청하니 잠시만 안고 있겠습니다. 낭자 몸이 추워 떨고 있습니다. 저도 낭자를 내려놓으면 추울 것 같습니다. 서희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이라는 것을 했죠. 내가 물에 빠졌으니 내 저고리도 젖었겠지? 서희는 급하게 자신의 앞 저고리를 보니 속살이 비치는 것이 보였답니다. 선비는 낭자를 보니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것 같았죠.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선비는 이렇게 속으로 말을 하며 모른 척 미소를 지었답니다. 선비는 서희를 안고 바위 틈으로 갔습니다. 바위 틈은 두 사람을 추운 바람에서 막아주는데 충분했죠. 그리고 선비는 낭자를 내려놓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선비님은 불도 피울 줄 아십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네, 뭐든 잘합니다. 서희는 어린아이처럼 불 피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은 커다란 장작을 태우며 활을 탔죠. 두 사람의 마음에도 불씨를 뿌리면서요.
선비는 속바지만 남기고 옷을 바위에 걸쳐 놓았답니다. 서희는 민망하여 몸을 돌려 안절부절 못했죠. 낭자 제 두루마기로 갈아입으시고 옷을 말리시지요. 저는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 서희는 따뜻한 불은 있지만 옷이 속옷까지 젖어 추웠답니다. 서희는 속치마만 남기고 옷을 벗고 선비의 두루마기를 입으니 커도 너무 컸죠. 선비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안심을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서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비는 서희 웃는 모습도 너무 예뻐 턱을 괴고 바라보고 있었죠. 낭자 너무 안심은 하지 마시오. 서희는 무슨 뜻인지 몰라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저를 봐주시네요. 낭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환입니다. 저는 고서희입니다. 낭자한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이요? 선비는 낭자의 반응이 귀여워서 화통하게 웃었답니다. 서희 낭자와 같이 있으니 제가 계속 웃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려고요. 저는 올해 안에 혼인을 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정해주는 처자하고요. 하지만 가슴 뛰게 하는 여인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예쁜 여인을 보아도 설렘도 떨림도 없었는데 서희 낭자를 아는 순간 제 여인이라고 몸이 말해 주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세요. 환는 서희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환의 물건은 서희를 안는 순간부터 힘차게 솟구쳐 올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희는 심장은 처음부터 뛰었죠. 하지만 단단한 환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때는 서희의 아랫도리에 흥건한 물이 흐르며 몸이 야릇해졌습니다. 환은 서희의 놀란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서희의 입술을 머금었죠. 서희의 몸은 머리와 상관없이 환의 몸을 애타게 찾고 있었답니다. 환은 자신의 두루마기 속에 숨겨진 서희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죠. 서희 살결은 부드러웠고 예민한 곳에 손이 머물면 서희의 몸은 파르르 떨었답니다. 환은 천천히 서희 몸에 올라타 힘겹게 기다렸던 커다란 물건을 꺼내 서희의 소중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끝까지 달아올라 두 사람은 천국의 맛을 보았던 거죠. 거사는 끝났지만 온몸의 전율이 남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환은 자신의 여인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보고 서희는 깜짝 놀라 어머니 길 이어서 가야 한다며 일어났답니다. 환은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낭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세요. 당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것은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물건을 당신한테 맡깁니다. 다만 풀어보지는 마세요. 환은 서희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돌렸답니다. 환은 방에 들어와 이불 위에 누워 낮에 서희와 있는 시간을 회상했답니다. 바위 틈에 누워 있었던 환은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와 첨벙거리는 물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반짝이는 모래와 바닷물 사이에서 더 반짝이는 여인이 눈을 감고 한 발 두 발 환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눈을 감고 무슨 말을 하는지 오물오물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기만 했죠. 그리고 치마 끝자락 사이로 보이는 희고 작은 발로 걸어오는 여인을 보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환한테 다가오는 여인을 눈에 담는 것도 황홀했기에 자신의 품으로 오는 그녀를 안을 준비를 하고 이 순간을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죠. 한 발짝 두 발짝 가까워질수록 환의 심장의 소리도 더 커져만 갔고 여인이 자신의 품에 들어왔을 때는 심장이 멈춘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그때 내 여인이구나. 자신의 가슴으로 파고드는 여인의 몸을 느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구석구석 예민한 모든 것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환의 가슴 밑 어디쯤에 말캉거리는 두 봉우리와 환의 허리 아래 민감한 것이 터질 것 같이 솟아오르고 환은 처음으로 정신이 혼미해졌답니다. 서희와 뜨거웠던 시간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뜨거워지니 웃음이 절로 나왔죠. 하지만 환은 정신줄 놓고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환은 왕의 그림자였죠. 왕의 어명은 서자를 찾아 안전하게 궐에 입성시켜 위태로운 왕권을 회복시키라는 어명이었죠. 왕은 누구도 모르는 지병이 있는데 한 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을 왕과 환은 알고 있었답니다. 왕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왕이 될 자격이 안 되어 세자 책봉을 할 수 없었죠. 신하들은 3명의 왕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기에 왕의 자리를 뺏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둘째 이석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행히 왕한테는 궁궐에 들어오지 못한 서자가 있었답니다. 학문도 무예도 효심도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비단결 같았죠. 그리하여 왕은 서자인 아들을 세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왕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 이설. 환은 다음 날 삼돌이한테 서희 집을 알려주며 집안 사정을 알아보고 사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라는 명령을 내리고 집을 나섰죠. 삼돌이는 여자를 돌처럼 봐왔던 도련님이 어느 날 결혼할 낭자를 찾았다며 싱글벙글하셔서 여자 볼 줄 모르는 도련님이 여우 같은 여자한테 걸렸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서희 낭자 집 주변을 돌며 낭자에 대해 알아보았죠. 삼돌이가 알아본 것을 취합하면 서인왕자는 총명하고 인정도 많고 아들만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고 성격은 단호하고 결단력 깊고 대범하고 얼굴은 너무 예쁘고 흠이 있다면 서방을 꽉 잡고 살 것 같다는 건디. 몸에 궁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도련님한테 꼭 맞는 낭자를 찾았네. 우리 도련님이 신통방통하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 9월 초 서희는 환으로부터 하나의 상자를 받았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곱디 고운 비단 한복과 꽃신 그리고 쓰개 치마까지 있었습니다. 서찰 내용은 한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 환이 준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궐에 들어가야 하는 날이 되었죠. 서희는 수놓은 비단 속에 환이 준 물건을 넣고 그 위에 수놓은 비단을 겹겹이 올려 보자기로 쌓았답니다. 궐문 앞으로 가보니 궁녀가 기다리고 있었죠. 서희는 궁녀와 궐에 들어가려 하니 궁궐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게 삼엄한 수색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 낭자는 왜 궐에 가는 것이오? 바느질 솜씨가 출중하다는 소문이 나서 궁에 도움을 주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 보자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소? 풀어보시오. 제가 수놓은 비단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비단이라서 조심히 다뤄야 하지요. 서희는 조심히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내가 비단을 덥석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 줄 알고 함부로 만지려고 하시는가? 보는 눈을 키우지 못했다면 생각이라는 걸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갑자기 서희가 단호하게 호통을 쳐서 두 사내는 순간 압도당하고 말았죠. 들어가도 좋다고 하고 급하게 다음 사람을 불렀죠. 서희는 다행히 궐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궁녀가 왕대비전으로 들어가려는데 서희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대왕마마를 뵐 것입니다. 환은 어떤 사람일까? 궐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환이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궁녀는 대왕마마한테 서희가 온 걸 알리니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근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서 모시거라. 서희는 방에 들어가 대왕마마한테 절을 올렸답니다. 얼굴을 보니 강단이 있어 보이는군. 그래서 처자를 믿고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긴 모양이구려. 우선 나한테 줄 것이 있을 텐데 그 것부터 줄 수 있겠느냐? 네, 대왕마마. 서희는 비단 겹겹 사이에 있는 물건을 건네드렸답니다. 서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대왕마마는 서희의 행동이 보통 처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죠. 서희가 대왕마마한테 전달한 것은 이설이 왕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한편 환은 이설을 궐에 안전하게 모셔야 하는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궐에는 둘째 이석의 무리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죠. 환의 머리는 고장이 난 듯 생각을 할 수 없었답니다. 환은 서희가 미칠 듯이 보고 싶어 말을 타고 무조건 달렸죠. 서희 낭자 내가 왔소. 환입니다. 둘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답니다. 환은 서희를 와락 품에 안았죠.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이 일은 저밖에 못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환은 서희 낭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 결단을 내야만 했답니다. 왕의 서자 이설을 궐에 입성시켜 세자 저하 책봉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색이 삼엄하여 궐에 어떻게 모셔야 할지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모시고 오시지요. 남자로 입성이 어렵다면 여인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환은 서희를 안았답니다. 다음 날 이설이 왔습니다. 얼굴은 어린아이였지만 키는 서희보다 조금 컸답니다. 서희는 이설을 최대한 여자아이로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입 주변에 보송보송 올라오는 털을 제거를 하고 얼굴에 규합 총셔에 써있던 계란 3개의 술을 담가 만든 것을 이설 얼굴에 발라주니 얼굴이 고와졌답니다.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뒤로 따고 눈썹도 초생달처럼 정리를 하고 분을 바르고 입술 연지를 바르니 이제는 서희보다 더 여자아이로 보였던 거죠. 서희가 거울을 이설 앞에다 놓아 주었지만 이설은 두 눈 뜨고 차마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희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쯤 환이 왔습니다. 그리고 궐로 향했죠. 궐문을 보아하니 그때 만난 사람이 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누구시오? 선비님은 제 정혼자입니다. 아이는 제 여동생이고요. 궐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여 왔지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다른 날보다 더 삼엄합니다. 일만 끝나면 빨리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이렇게 하여 무사히 궐에 들어가게 되었죠. 어느 정도 걸었을까? 왕의 둘째 망난이 이석과 마주쳤습니다. 이석은 3명이 눈에 거슬렸답니다. 당신들은 누구신가? 이분은 저희 바느질에 도움을 주는 분이고요. 이분은 정혼자이시고 이분은 여동생이랍니다요. 여동생하고 닮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아버님을 닮았고 제 여동생은 돌아가신 어머님을 닮았습니다. 내가 얘기해 보거라. 이석은 이설을 보면서 얘기했죠. 여기에 왜 온 것이냐? 송구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수놓은 비단만 전해드리면 이제 궐에 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궐 구경시켜드리고 싶어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서 이를 보고 빨리 나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석은 왠지 3사람이 거슬려 궐 밖으로 나갈 때까지 감시하라는 명을 내렸죠. 환은 누군가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는 것을 느끼고 환은 조용히 얘기했답니다. 지금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녀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분은 이곳을 통해 대왕마마전에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이설과 서희는 문을 들어가기 무섭게 빠른 걸음으로 대왕마마전으로 질주했답니다. 다행히 이설은 대왕마마전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할마마마를 뵙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이제 환과 궐에 나가는 일만 남았는데 들어올 때는 3사람, 나갈 때는 2사람이면 의심이 갈 것인데 어찌하면 좋을지 생각을 했죠. 이설이 입고 온 옷을 받아 궁녀한테 입혀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사람은 궐문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석이 불렀답니다. 이석 눈에는 한 사람이 처음과 달리 보였기 때문이었죠. 환은 이제 거짓말은 먹히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희 낭자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인왕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저기 앞까지 앞만 보고 뛰세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모실 것입니다. 나도 바로 낭자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희와 궁녀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죠. 뒤에서는 칼소리가 들렸지만 자신이 잡히면 환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그리고 서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에 태워 궐문으로 달렸죠. 그때 서희는 환을 보았습니다. 많은 병사들과 싸우는 환의 칼끝은 차가웠고 날렵했답니다. 싸우는 환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환의 삶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안쓰러웠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죠. 서희는 초조해졌답니다. 3일이 되는 새벽, 말소리가 들려 서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환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희는 눈물을 흘리면서 환이 있는 곳으로 달렸죠. 환도 말에서 내려와 서희를 보고 말했답니다. 나 돌아왔소. 그리고는 서희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서희는 다급히 환을 잡았고 서희 손에 축축한 무언가가 만져졌답니다. 피었던 거죠. 서희는 도와달라며 목 놓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스님들은 환 상태를 확인하고 방으로 옮겨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남기고 나가셨습니다. 서희는 환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도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데려가시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부디 남은 인생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어머님도 하늘나라에 일찍 데려가셨지요. 이 사람은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서희는 이틀 밤을 꼬박잠도 안 자고 간호하다 지쳐 환의 손을 붙잡고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서희가 잡고 있던 손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환이 깨어났습니다. 환은 자신 손을 누군가 잡고 있는 것 같아 옆을 보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는 서희 낭자였죠. 당신이 나를 살렸구려. 서희가 눈을 떠보니 환이 자신을 보고 있지 뭡니까. 서희는 울면서 말했죠. 환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환과 서희는 혼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은 온 동네 잔치가 되었죠. 혼례식에는 세자좌 이설도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혼례식이 끝나고 첫날 밤이 남았습니다. 아니, 두 번째 밤인가요? 환은 신부의 연지 곤지를 떼어내고 족두리를 벗겨내고 그리고 버선을 벗겼답니다. 서희는 쑥스러운지 작은 발을 치마 속으로 쏙 넣고는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환은 옷고름을 풀기 전에 호롱불을 먼저 껐답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잠자리는 어떠했을까요? 벚꽃 야담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 이야기를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